제가 곧 죽는답니다. 그 말을 꺼낸 순간 세 아들의 눈빛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나는 80살입니다. 이름은 윤설인. 평생 바다를 무대로 살았습니다. 부산 남항 작은 창고 하나에서 시작해 컨테이너선 12척을 운용하는 해운 물류회사를 일궈냈습니다. 항구의 짠내와 경유 냄새가 몸에 배도록 일했고 그 세월이 쌓여 지금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지요. 돈이 늘어날수록 집은 점점 더 비어갔습니다. 명절이면 비서 강 과장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생일이면 그가 케이크에 초를 꽂아주었습니다. 수술 후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도 창밖의 빗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던 밤에도 곁에 있는 건 그뿐이었습니다. 강 과장은 충직한 사람이지만 그는 직원입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내 손을 잡아줄 때 나는 늘 이 용기가 진심인지 의무인지 구분하려 애썼습니다. 세 아들이 있습니다. 장남 윤재혁은 서울에서 대형 로펌을 운영합니다. 나를 닮아 눈빛이 차갑고 계산이 빠릅니다. 명절엔 꼭 전화를 했는데 통화는 언제나 3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차남 윤재성은 내가 밀어준 자본으로 강남에 빌딩을 몇 채 올렸습니다. 씀씀이가 크고 웃음이 해픈 아이입니다. 막내 윤재율은 유일하게 사업 쪽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칩니다. 셋 중 가장 어렵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세 아들 모두 제 돈으로 공부했고 제 이름 덕에 첫 발을 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내 곁에 없습니다. 그것이 섭섭함인지 원망인지 나 역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어느 날 밤 빈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식어가는 국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울었다는 것입니다. 80평생 웬만해서는 울지 않던 내가 그날 결심했습니다. 시험을 해보자고 주치의 선생에게 부탁했습니다. 진단서 한 장이 필요했습니다. 여명 6개월 미만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서류. 선생은 난색을 표했지만 나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거짓말을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에게 보여줄 문서 하나면 됩니다. 책임은 내가 집니다. 며칠 후 선생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세 아들을 본가로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오라고 했을 때 재혁은 일정을 확인하겠다고 했고 재성은 흔쾌히 오겠다고 했고 재율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날 나는 거실 중앙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아들 셋이 소파에 나란히 앉는 광경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과장이 차를 내오고 물러났습니다. 나는 그 문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곧 죽는답니다. 세 아들의 눈빛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나는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슬픔인지 당황함인지 혹은 그 너머 무언가 다른 감정인지 나는 천천히 차를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단순 검사 권유를 받던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아프다면 저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 그날은 별일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정기 검진차 병원에 들렀다가 흉부 엑스레이를 한 장 더 찍어보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단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폐 상태를 꼼꼼히 보자는 것이었고 결과는 며칠 후 이상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다가 문득 발이 멈췄습니다. 내가 정말 아프다면 저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흰 복도였고 어디선가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괜찮으시냐고 물었고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차 안으로 들어와 앉았을 때도 그 생각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년을 떠올렸습니다. 재혁이 마지막으로 본가에 온 것이 추석이었는데 그것도 2년 전 일이었습니다.
재성은 작년 설에 얼굴을 비쳤지만 저녁도 먹지 않고 일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재율은 학기 중엔 바쁘다는 말을 방패처럼 씁니다. 세 아들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요. 나도 그들이 어릴 때 집에 없는 날이 많았으니 따지고 보면 내가 먼저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해와 외로움은 별개의 감정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나는 계산을 했습니다. 이 외로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내가 진짜 확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돈이 문제인가? 아니면 관계가 문제인가? 아니면 나 자신이 문제인가? 그것을 알려면 딱 한 가지 상황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 앞에서 저 아이들이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는 것. 그날 밤 나는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은 당연히 망설였습니다. 의사가 환자 가족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것은 윤리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건 거짓 진단이 아니라 형식적인 서류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내 가족에게 보여줄, 내가 직접 꺼낼 문서, 책임은 전적으로 내가 진다고 했습니다. 선생은 전화를 끊었고 사흘 뒤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나는 그 봉투를 서랍에 넣어두고 며칠을 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 자식들을 속이는 것이 부모로서 해도 되는 짓인가? 밤마다 그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질문도 따라왔습니다. 나는 이미 수십 년을 그들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명절마다 걸려오는 형식적인 전화, 바쁘다는 핑계, 올게요 하고 오지 않던 수많은 약속들. 그것이 진심이었는지 아닌지를 나는 한 번도 제대로 확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나는 새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본가로 와라. 할 말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소파에 나란히 앉은 날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입을 열었습니다. 폐에 이상이 있대. 의사가 오래 못 살 수도 있다고 하더구나.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재혁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굳었고 재성의 손이 무릎 위에서 꼼지락거렸습니다. 재율은 나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을 나는 아직도 정확히 해석하지 못합니다.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나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내 재산 일부를 미리 나눠주겠다. 그 순간 공기가 또 한 번 달라졌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방식으로 나는 새 아들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슬픔과 계산이 뒤섞이는 그 미묘한 순간을 나는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시험의 첫 번째 문제가 막 출제된 참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재혁은 가장 먼저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내 얼굴이 아니라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읽으며 살았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의 눈동자가 어디를 향하는지, 악수를 할 때 손에 힘이 얼마나 실리는지, 말을 고를 때 어느 지점에서 잠깐 멈추는지, 그것을 읽는 능력이 이 회사를 여기까지 키운 힘 중 하나였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이제는 의식하지 않아도 눈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재혁이 내 손을 잡은 것은 내 말이 끝나고 채 2초가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동작이 빠르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래 연습한 사람의 움직임처럼 그의 손은 따뜻했고 힘이 적당했습니다. 아들로서 완벽한 제스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내 손 위에 얹히는 순간 그의 시선은 이미 테이블 위 서리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회사 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슬픔을 억누르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리도록 조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나온 타이밍이 너무 빨랐습니다. 어머니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 첫마디로 꺼내는 말치고는 나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도 얘기해야지라고만 했습니다. 재성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거의 튀어오를 듯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느 병원 다니세요?
국내 병원은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 쪽 전문 병원을 알아봐 드릴게요. 치료비는 걱정 마시고요. 말이 빠르고 많았습니다. 그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들어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처음엔 지극정성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재성은 불편한 감정을 만나면 늘 바빠집니다. 움직이고 검색하고 계획을 세우는 척하며 정작 중요한 것을 피해갑니다. 그 휴대폰은 어머니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이 무거운 공기를 견디지 못하는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것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율이 있었습니다. 막내는 그 모든 시간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형들이 말을 쏟아내는 동안 그는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얹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했고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그런지 그는 늘 속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잠시 후 재율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말없이 옆방으로 들어가더니 담요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내 어깨 위에 천천히 덮어주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차가웠던 것을 그가 먼저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쉬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지분도 병원도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냥 쉬어요. 5글자. 그 순간 가슴 어딘가가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쑥 내려앉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가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한 그 감각. 나는 50년 가까이 이 감정을 거의 느끼지 않고 살았는데 나는 담요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시험이 생각보다 나에게도 쉽지 않겠구나 하고 새 아들이 같은 말을 듣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그날 처음 보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 제대로 본 것인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으면서도 나는 이 아이들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그들 사이에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서 생겼습니다. 그날 밤 나는 또 하나의 시험을 했습니다. 새벽 12시 어두운 침실 천장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한 날 밤은 늘 그렇습니다. 아무리 명분이 있는 거짓말이라도 몸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뒤척이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창밖엔 바람이 조금 불고 있었고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 집이 이렇게 큰 줄 새삼 느끼게 되는 건 늘 한밤중입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낮에는 준비된 상황이었습니다. 세 아들 모두 불려온 자리였고 각자 나름대로 체면을 차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준비 없이 한밤중에 갑작스럽게 주어진 상황이라면 어떨까? 계산할 틈도 표정을 고를 여유도 없는 그 순간에 사람의 진짜 속도가 드러납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협상 자리에서도 늘 그랬습니다. 상대를 제대로 알고 싶으면 예상치 못한 순간을 만들면 됩니다. 나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재혁에게 먼저 전화했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리고 연결되었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가늘게 만들었습니다. 재혁아, 엄마가 숨쉬기가 좀 힘드네. 수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고 있다가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가 낮게 기침을 한 번 하더니 말했습니다. 119 부르세요. 제가 아침에 가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추가 질문도 얼마나 힘드냐는 확인도 없었습니다. 119를 부르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대답입니다. 재혁다운 대답입니다. 하지만 나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오겠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숨이 힘들다고 하는데 아침 재성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 연결되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통화 중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지금 해외 거래처 전화 중이에요. 짜증이 실려 있었습니다. 감추려 했지만 감추어지지 않는 종류의 짜증이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성은 다시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잠시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기대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험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조금 무거워지는 느낌. 나는 그것을 무시하고 재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한 번 울렸습니다. 엄마, 자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또렷했습니다. 내가 같은 말을 하려는데 재율이 먼저 물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요? 내가 그렇다고 하자 그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문 열어놔요. 지금 가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위에 올려놓은 휴대폰이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어놓으라고 했으니 현관 잠금을 해제해야 했는데 한동안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20분 뒤 문이 열렸습니다. 재율은 점퍼를 걸치다 만채로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약간 헝클어져 있었고 신발도 급히 꿰신 듯 했습니다. 그는 침실로 들어와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새벽에 혼자 운전에 달려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까? 그 불안을 안고 이 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날 밤 처음으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괜찮아 보이는데요. 재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심하는 것인지 안도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좀 무서웠나 보다. 내가 말했습니다. 그것만큼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로 재율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아이가 내 손을 잡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재율은 내 옆에 앉았습니다. 물을 한 잔 가져다 주었고 등을 조금 올려주겠다며 베개를 고쳐 받쳐주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헝클어진 머리로 점퍼도 제대로 못 입은 채로 그냥 내 곁에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은 척을 해야 했습니다. 숨이 좀 힘들었는데 이제 나아진 것 같다고 와줘서 고맙다고 그냥 돌아가서 자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나는 계획대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재율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 많이 힘들었죠? 낮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인지 지금 이 순간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 어릴 때요. 재율이 말을 이었습니다. 시선은 벽 어딘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엄마가 출장 갔다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저 현관 앞에서 기다렸거든요. 형들은 그냥 자는데 저 혼자 거기 쪼그리고 앉아서요. 엄마 구두 소리 들리면 그제야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자는 척했어요. 들키면 부끄러우니까. 나는 눈을 떴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는 몰랐습니다.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수십 년 전 일인데 그 아이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현관 앞 차가운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엄마를 기다리던 어린 재율을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떠올렸습니다. 목구멍 어딘가가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왜 이제 하냐? 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그냥요. 오늘 같은 날엔 그런 게 생각나더라고요. 재율이 짧게 웃었습니다. 슬프지도 않고 원망스럽지도 않은 그냥 담담한 웃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더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나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시험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따지러 온 것도 무언가를 바라러 온 것도 아닙니다. 새벽에 전화 한 통 받고 달려온 것은 그냥 엄마가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지분도 병원 계획도 아침에 오겠다는 계산도 없이 그냥 지금 당장 엄마 곁에 있어야겠다는 것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수십 년을 쌓아온 단단함 같은 것이 소리도 없이 재율아, 내가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것을 막으려 했는데 막아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사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율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재혁이 낮에 내 손을 잡던 것과는 다른 온도였습니다. 같은 체온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나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운 것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데 그날 밤 나는 이 막내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80살 먹은 사업가가 평생 협상 테이블에서 한 번도 무너지지 않던 사람이 아들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재율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을 했다. 재율이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프지 않아. 죽는 것도 아니야. 그냥 너희가 보고 싶었던 거다. 너희가 어떤 아이들인지 알고 싶었던 거야. 말하고 나니 더 초라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 방법밖에 몰랐다는 것이. 재율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 두 글자가 무슨 뜻인지 나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그날 나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돈보다 이 아이 하나가 더 귀하다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내가 너무 늦게 그것을 알았다는 것도. 며칠 후 나는 새 아들을 다시 불러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었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나는 말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어떻게 꺼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평생 말을 업으로 삼아온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이번만큼은 첫 문장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재율이 했던 두 글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알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나는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새 아들을 다시 본가로 불렀습니다. 재혁은 일정이 있다고 했다가 왔습니다. 재성은 별말 없이 왔습니다. 재율은 가장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따라 내 앞에 놓아주고 말없이 앉았습니다. 그 눈빛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경계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엄마는 암이 아닐 수도 있다. 말하고 나니 방 안의 온도가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재혁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정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변호사로 오래 살아온 사람의 버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그 통제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시험하셨다고요?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차가운 분노라는 게 있다면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설명하려 했습니다. 외로웠다고, 너희가 어떤 마음인지 알고 싶었다고. 그런데 재혁은 내 말이 끝나기 전에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정장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것인지 상처받은 것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나는 그것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재성은 달랐습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실없이 웃었습니다. 어이가 없을 때 나오는 종류의 웃음이었습니다. 이건 너무한 장난 아닙니까? 장난이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내가 한 것이 장난이었나?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재성은 머리를 한번 쓸어 넘기더니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도 오늘은 그냥 가겠습니다. 지금 뭔 말을 해도 제대로 된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서요. 그 말만큼은 솔직했습니다. 나는 막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2번 들렸습니다. 나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이 갑자기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도 넓은 집인데 그 순간만큼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재율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나가는 동안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화가 난 것인지 물어보려다 그만뒀습니다. 무슨 대답이 돌아오든 감당할 자신이 그 순간엔 없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재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형들과는 달랐습니다. 화도 없고 어이없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떤 슬픔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를 향한 것인지 이 상황 전체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엄마 그래도 암이 아니라 다행이에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지 재율은 알면서 하는 것인지 모르면서 하는 것인지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의 대가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두 아들의 등과 한 아들의 다행이라는 말.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 나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 일 이후 재율은 나를 억지로 건강검진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나는 진짜 의사 앞에 앉았습니다. 재율이 검진을 얘기한 것은 거짓말이 밝혀지고 사흘 후였습니다. 형들이 집을 나간 뒤에도 그는 한동안 본가를 들락거렸습니다. 밥을 먹었냐고 물었고 잠은 잘 자냐고 물었고 별 용건 없이 들렀다가 가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고맙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걱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혼자 두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인지 어느 쪽이든 나를 들여다보는 눈이 너무 또렷해서 그 앞에서는 괜찮은 척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느 저녁 재율이 밥을 먹다 말고 불쑥 말했습니다. 엄마, 검진 한번 제대로 받아요. 나는 얼마 전에 받았다고 했습니다. 재율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엄마가 거짓말하려고 간 거잖아요. 제대로 된 검진 말고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재율이 직접 운전해서 나를 데려갔습니다.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재율이 미리 예약을 해두었고 접수부터 검사실까지 내내 옆에 있었습니다. 검사복으로 갈아입고 이런저런 기계 앞에 서는 동안 나는 이상하게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팔을 뻗으라면 뻗고 숨을 참으라면 참았습니다. 80살 몸이 기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재율이 유리창 너머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묘하게 길었습니다.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불안을 느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없는 병을 있다고 거짓말한 사람이 진짜 결과 앞에서 떨면 우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며 보낸 일주일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날 재율이 다시 나를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차분하고 말이 느린 사람이었는데 내 차트를 한번 보더니 잠깐 사이를 두었습니다. 그 사이가 조금 길다고 느끼는 순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초기 폐암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그 말을 한번 머릿속에서 되풀이했습니다. 초기 폐암. 내가 거짓말로 꾸며낸 그 병이 진짜로 있었습니다. 의사가 치료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말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초기라 충분히 치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발견이 늦었으면 달라졌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그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재율이 내 얼굴을 보며 굳었지만 나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이없고 기막혀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세상이 나한테 이런 농담을 치다니. 이렇게 잔인하게 정확한 농담을. 거짓말로 암을 만들었더니 진짜 암이 생겼네요. 내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의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그때 재율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꽉 잡았습니다. 새벽에 달려왔던 그날 밤처럼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거기 있는 방식으로 그 손의 힘이 말보다 먼저 전해졌습니다. 엄마, 걱정 마요. 제가 있어요. 나는 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아이 손이 이렇게 컸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는지. 현관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다 혼자 잠들던 아이가 지금 이 손으로 나를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데 가을 햇살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재율이 내 팔을 가볍게 부축했고 나는 그것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손을 잡고 걷는 것을 불편해하던 내가 그날은 먼저 그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거짓말이 진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이 꼭 나쁘기만 한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 병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빈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을 테니까. 재율의 손을 이렇게 잡는 날은 오지 않았을 테니까. 운명이란 것이 있다면 참 비틀린 방식으로 온다는 것을 나는 그날 알았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 처음 본 것은 흰 천장이었고 두 번째로 본 것은 재율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나는 유서를 썼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정리한 법적 문서가 따로 있었고 내가 직접 쓴 것은 그냥 편지였습니다. 세 아들에게 각각 한 통씩. 평생 입 밖에 내지 못한 말들을 그날 밤 처음으로 종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생각보다 많이 떨렸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재율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재혁과 재성도 와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밝혀진 후 한동안 연락이 없던 두 아들이 진짜 진단이 나오자 며칠 만에 돌아왔습니다. 재혁은 아무 말 없이 왔고 재성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술은 4시간이 걸렸습니다. 깨어났을 때 목이 몹시 말랐습니다. 재율이 물을 적신 스펀지를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재혁은 창가에 서 있었고 재성은 의자에 앉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나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수술이 잘 됐다는 말은 나중에 들었습니다. 회복하는 동안 나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몸이 묶여 있으니 머리가 대신 돌아갑니다. 나는 내 인생을 처음부터 천천히 되감았습니다. 남항의 작은 창고, 첫 번째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아이들이 태어나던 날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비어있던 저녁 식탁. 돈이 생길수록 잃어간 것들의 목록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퇴원하고 한 달이 지난 날 나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재산 이야기를 꺼내자 변호사가 신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 아들에 대한 상속 계획을 수정하겠다고 했을 때 그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충분히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입원해 있던 2달 동안 세 아들에게는 각자 자립하기에 충분한 몫을 남겼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혁은 이미 자신의 이름으로 된 사무실이 있고 재성은 건물이 있고 재율은 강단이 있습니다. 내가 더 얹어줄 것은 없었습니다. 남은 재산의 대부분을 치료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암 환자 지원 재단이었습니다. 초기에 발견하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환자들을 위한 검진 지원 사업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내가 만약 재율이 데려가지 않았다면 나도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곁에 사람이 없어서 병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나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돈을 내보내는 순간이 평생 가장 많은 돈을 번 날보다 더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집에는 웃음소리가 납니다. 재혁의 딸이 복도를 뛰어다니고 재성의 아들이 강아지를 쫓아다닙니다. 재율은 한 달에 2번은 꼭 옵니다. 재혁도 재성도 예전보다 자주 문을 두드립니다. 명절이 아니어도 생일이 아니어도 어느 일요일 오후 거실 소파에 앉아 손주들이 노는 것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평생 부자가 되려고 살았습니다. 더 큰 배를, 더 많은 항로를, 더 높은 숫자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를 나는 여든이 넘어서야 알았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남는 사람이었습니다. 곁에 남아주는 사람, 새벽에 달려와주는 사람, 암이 아니라 다행이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나는 그것을 거짓말로 시작된 긴 여정 끝에 배웠습니다. 강 과장이 오늘도 과일을 들고 왔습니다. 예전엔 그가 오는 날이 이 집에서 가장 사람 냄새가 나는 날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서린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